안녕하십니까. 경제학 원론 6주차 2교시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과점 시장에 대해서 공부하시겠습니다. 독점적 경쟁 시장은 지난 시간에 봤고요. 이번 시간에 과점 시장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그 독점적 경쟁은 봤고, 이번 시간에는 그 상호 의존적인 과점 기업, 소수의 기업이 경쟁을 하기 때문에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죠. 그래서 과점 기업이 가격과 생산량을 어떻게 결정하는가 하는 문제 살펴보고, 또 한 가지, 과점 시장을 평가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과점 시장에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당연히 완전 경쟁이 아니니까 비효율적이라는 것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과점 시장에 대해서 그 정의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봤습니다. 소수의 생산자가 상품을 공급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소수의 기업이 서로 치열하게 경쟁을 한다. 이 전략적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 간의 행동이 상호 의존적이고, 그 상호 의존적이기 때문에 과점 시장 전체를 갖다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이론 모형은 만들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다양한 그 케이스마다 다양한 이론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유형해서 비협조적 모형 해가지고 꾸르노 모형과 버트란트 모형, 그리고 협조적 모형 해가지고 완전 담합이 이루어지는 이런 모형 이제 볼 겁니다. 과점 시장의 특징도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죠. 기업의 수가 적기 때문에 기업 간 상호 의존성이 있다는 거 말씀을 드렸고, 높은 진입장벽이 있다고 그랬죠. 진입장벽이 매우 높다. 오히려 독점보다 더 높은 경우도 있습니다. 소수의 기업이 담합을 하게 되면 새로운 기업이 아예 들어오지 못하게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그 중요한 특징은 가격 경쟁도 있지만 주로 비가격 경쟁을 많이 한다는 것이죠. 아주 치열한 광고, 선전 활동을 많이 합니다. 또 한 가지 가격 경직성이 있다고 그랬죠. 우리 책에서는 언급이 안 되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든 간에 일단 가격이 결정되면 그 가격은 상당한 기간 동안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격 경직성이 있다고 하는 것이고, 이걸 설명하는 게 스위지의 굴절 수요 곡선 모형이 매우 유명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담합이 가능하다는 것도 중요한 특징이죠. 그 담합의 대표적인 예가 카르텔인데, 담합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치열한 경쟁을 벌이다 다 같이 피해보느니 사이좋게 몰래, 물론 사이좋게 몰래 공동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특징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 과점 시장을 설명하는 그 대표적인 모형 중에 하나가, 물론 이거 말고도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근데 초기 모형의 대표적인 것이 꾸르노 모형이 있습니다. 꾸르노는 원래 독점 기업의 가격이 결정되는 원리, 이걸 처음 만든 학자입니다. 꾸르노. 가지고 이제 온천을 예를 들어 가지고 생산비가 전혀 들지 않는다. 한계 비용이 0입니다. 이럴 때 독점 기업이 생산량을 어떻게 정하고 가격을 어떻게 정하는가, 이런 모형을 처음 만든 학자가 꾸르노예요. 그래서 우리가 독점 시장에서 수요 곡선상에 있는 독점 이윤 극대점이 있는데, 그걸 꾸르노의 점이라고 합니다. 꾸르노의 점. 그 꾸르노예요. 그래서 원래 그 시장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한 학자입니다. 물론 이제 프랑스의 학자입니다. 꾸르노. 그래서 여긴 쿠르노라고 했는데 발음은 또 영어식으로 발음해놨어요. 발음을 아예 그 영어식으로 다 하려면 끝까지 영어식으로 하든지 아니면 원래 본래 이름을 불러주든지 해야 되는데, 또 쿠르노라고 이렇게 불러놨습니다. 어쨌든 간에 꾸르노입니다. 꾸르노의 모형은 뭐냐면 산출량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두 기업이 경쟁을 한다. 두 기업이 경쟁을 하는데, 만약에 내가 산출량을 변화시켜도, 내가 산출량을 갖다 늘리거나 줄이거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산출량을 변화시켜도 상대 기업, 경쟁 관계에 있는 기업이죠. 경쟁 관계에 있는 상대 기업은 기존의 산출량을 유지한다고 가정을 합니다. 내가 산출량을 늘리건 줄이건 경쟁 기업은 산출량을 변화시키지 않을 것이다. 이런 가정을 해요. 물론 가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죠. 상대 기업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생산량을 늘리건 줄이건 경쟁 관계에 있는 기업은 산출량을 변화시키지 않을 것이다 라는 가정하에 자신의 최적 산출량을 결정하는 이런 모형입니다. 이것도 이제 모형이 약간 이제 자세히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하지만 거기까지는 볼 수 없고, 주로 자세한 내용은 미시경제학에서 공부하시게 됩니다. 어차피 나중에 좀 더 어드밴스드 된 그 경제학 공부하시려면 미시경제학을 또 공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학과에서는 이제 경제학 원론하고 재정학,
주로 중심으로 해서 보기 때문에 미시경제학이나 거시경제학을 좀 더 공부하시려면 꼭 필요한 전공 필수 아니면 경영학과나 이런 데 가서 미시경제, 거시경제 수강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필요하면 가서 듣는 거죠. 저도 예전에 뭐 대학 다닐 때 제가 경제학 하다 보니까는 이제 수학이 많이 나와요. 경제 수학. 1학년 때부터 경제 수학이 나오는데 물론 거기서도 충분히 공부를 하지만 나중에 경제학을 공부 좀 더 깊이 있게 하다 보니까 그 수학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저 수학과에 가가지고 미적분학 들었습니다. 그 수학과 애들하고 같이 경쟁하면서 미적분학을 들어가지고 고생 엄청 했지만 가지고 이제 미적분학 해가지고 또 A+ 받아내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중요한 나중에 경제 분석을 좀 더 깊게 하는데 중요한 미천이 된 겁니다. 그래서 듣고 싶은 거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역사학과에 가가지고 한국 고대사, 한국 중세사, 한국 근대사도 세 과목을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당시에 제가 역사학과 가서 들은 이유는 그 학생들이 멋있다 뭐 이런 얘기 듣고서 한번 갔던 건데 여기서 세 과목을 들었습니다. 영문과에 가가지고 톰슨 영문법도 한 학기 들었고 그래서 필요한 거 있으면 다 듣는 겁니다. 대학 다닐 때 그 받아주니까 그래도 그래서 필요하다면 다른 과에 가서 다른 과 과목을 듣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게 꼭 해야 될 과목이 아니라면 그래서 특히 그 경제학은 아마 많이 필요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깊이 있는 미시경제, 거시경제 아마 경제학과에서는 수강 허용을 잘 안 해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영학과에 또 글로벌 금융학과에 미시경제, 거시경제가 있으니까 그거 나중에 추가로도 수강하시면 큰 도움 될 겁니다. 여기도 지금 이제 동일한 두 개의 과점 기업이 있다. 꾸르노 모형입니다. 동일한 두 개의 과점 기업이 있다. 이럴 때 그래서 이제 꾸르노의 경쟁 모형이라고 그래요. 둘이 경쟁하는 거니까 두 개의 기업이 경쟁을 한다고 가정합니다. 모형을 단순화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이제 꾸르노 경쟁 모형의 균형인데 그 균형은 이제 일종의 솔루션이에요. 균형. 해 얘기하는 거죠. 최종적인 해를 얘기를 합니다. 솔루션. 그래서 꾸르노 경쟁 모형의 균형은 결국 각 기업이 예상한 상대 기업의 산출량하고 또 자신의 산출량이 같을 때 이루어져요. 일단 전제는 뭐예요? 가정은 내가 산출량을 변화시켜도 상대방 기업은 기존의 산출량을 유지할 거라는 가정하에 자신의 산출량을 결정했지만 자 그에 대한 균형, 솔루션은 뭐예요? 솔루션은 이겁니다. 아래. 두 개의 기업이 있다고 했을 때 자, 꾸르노 경쟁 모형의 균형, 각 기업이 예상한 상대 기업의 산출량하고 자신의 산출량이 같을 때 결정이 돼요. 그래서 두 기업의 산출량이 동일할 때 꾸르노 경쟁 균형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근데 꾸르노 경쟁 모형의 산출량인데 그럼 독점 기업과도 한번 비교해보고 경쟁 기업과도 비교해봐야 되는데 원래 독점 기업의 경우엔 경쟁과 비교할 때 생산량은 적고 가격은 높죠. 그래서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을 초래한다고 했는데 지금 과점 시장인 꾸르노 경쟁 모형에서 균형 산출량은 독점보다는 많아요. 독점보다는 많다 그 얘기는 데드웨이 로스가 좀 줄어드는 거죠. 데드웨이 로스가 좀 줄어든다는 얘기고 그렇지만 역시 완전 경쟁 시장보다는 적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꾸르노 경쟁 모형 산출량에 초점을 맞춥니다. 내가 산출량을 변화시켜도 경쟁 기업은 산출량을 유지한다는 가정 가지고 결론은 내 산출량과 또 경쟁 기업의 산출량이 같을 때 균형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이게 꾸르노 모형의 솔루션이고요. 다음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버트란드라고 나오는데 이거 영어식 발음이죠. 버트란드. 근데 아직도 미시경제학 교과서 보게 되면 베르트랑이라고 쓰는 책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도 프랑스 사람이에요. 프랑스 사람이기 때문에 베르트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영어식으로 해서 버트란드라고 쓰는 거죠. 같은 사람입니다. 어떤 책엔 버트란드, 어떤 책엔 베르트랑. 다른 사람이냐? 아닙니다. 같은 사람입니다. 일반적으로 과점 기업들은 산출량이 아니라는 거야. 좀 전에 꾸르노 모형은 산출량에 초점을 맞췄죠. 그런데 베르트랑 모형은 가격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과점 기업들은 가격에 더 민감하다는 얘기죠. 가격 조정을 통해서 경쟁을 한다는 것입니다. 가격 조정. 그런데 이제 경쟁 기업의 가격을 예상을 해야 돼요. 먼저. 앞에서는 꾸르노 모형은 경쟁 기업의 산출량을 예상했었죠. 그리고 그 산출량을 변화시키지 않을 거라는 가정을 했었는데 지금 베르트랑 모형은 경쟁 기업의 가격을 예상한 다음에 경쟁 기업이 이 가격을 변화시키지 않을 거라는 가정이에요. 이 가격을 유지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자신의 최적 가격을 정한다는 것입니다. 경쟁 기업이 가격을 예상한 다음에 그 가격을 변화시키지 않을 것이다. 이런 가정하에서 자신의 최적 가격을 정하는 모형이 바로 베르트랑 모형입니다. 여기서 역시 그 솔루션이 나오는데 베르트랑 버트란드 경쟁 모형의 균형은 어떠냐? 과점 내 과점 산업이에요. 전체 산업. 그래서 두 기업이 있다면 두 기업을 합친 과점 산업이죠. 과점 산업 내 최저 한계 비용, 미니멈 마지널 코스트예요. 그래서 과점 산업 내 최저 한계 비용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왜 최저 한계 비용이냐 하는 건데 그 이유는 뭘까요? 만약에 다른 기업이 조금만 가격을 낮춘다. 그러면 뭐예요? 사람들은, 소비자들은 다 글로 갈 거 아니에요. 이 기업은 가격이 높은데 이 기업은 가격이 조금 낮다. 그럼 다 글로 몰려간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 같은 입장이죠. 만약에 제가 가격을 낮추면은 내 고객을 다 뺏길 것이다. 마찬가지로 상대방 기업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뭐예요? 가격을 더 이상 낮출 수 없는 수준. 어디예요? 최저 한계 비용이죠. 더 이상 가격을 낮출 수 없는 수준, 최저 한계 비용에 의해서 가격이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자, 최저 한계 비용 아래는 가격을 정할 수가 없죠, 당연히. 그런데 완전 경쟁 시장에서도 P 이퀄 MC 아니에요. 그리고 독점의 경우는 P가 MC보다 높고 MC보다 가격을 낮게 정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둘이 같은 생각으로 가격을 조정하다 보니까 결국 최저 한계 비용에 의해서 가격이 정해진다는 것이 바로 베르트랑 모형의 결론입니다. 최저 한계 비용에 의해서 결정된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점 시장을 설명하는 가장 초기의 두 가지 모형이에요. 이거 말고도 이후에 뭐 에지워스 모형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스타켈버그 모형이라든가 여러 가지 모형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런 모형들은 이제 좀 더 복잡한 과점 시장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미시경제학에서는 이제 그런 내용까지 또 공부를 하셔야 되고 혹시라도 행정고시 뭐 재경직을 뭐 관심을 두고 있다 이런 분들은 좀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뭐 거시경제학 교과서 이런 데 보게 되면 뒤에 연습 문제가 나와요. 챕터마다 연습 문제가 나오는데 거기다가 다 메모해 놨어요. 몇 년도 행정고시 문제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정도 문제는 풀어야 행정고시 합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선배 중에 행정고시 합격하신 분들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지금도 인천시의 고위직들도 꽤 많이 있고 중앙부서에도 그 행정고시 합격해가지고 진출해 있는 선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베르트랑 모형은 가격, 꾸르노 모형은 산출량, 거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설명하는 모형입니다. 자, 둘은 이제 비협조적 모형이에요. 비협조적 모형이고 이제 또 협조적 모형이 있죠. 협조적 모형은 뭐예요? 경쟁하느니 사이좋게 같이 가자 이런 거죠. 담합입니다. 콜루션. 그래서 여기다가 콜루션을 담합이라고도 하고 또 공동행위라고도 합니다. 여러 가지 가격을 정하거나 또 생산량을 정해가지고 생산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또 판매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판매활동. 이런 데 대해서 뭐예요? 둘 이상의 기업이 명시적 또는 암묵적으로 담합을 하기도 하지만 대개는 암묵적으로 하죠. 몰래. 암묵적으로 합의가 되는 거예요. 사인을 보냅니다. 사인을 보내가지고 우리 같이 경쟁하지 말고 사이좋게 보내자. 사인을 보내면 상대방이 오케이 사인 보내면 그렇게 하는 겁니다. 몰래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담합이라고 합니다. 이 담합의 대표적인 예가 카르텔이에요. 콜루션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예 카르텔. 그래서 명시적으로 하기도 하지만 암묵적으로 합의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담합이라는 게 대부분 다 불법이란 말이에요. 한국 같은 경우에도 독점규제법, 사실은 정확하게는 공정거래법이라고 합니다. 정확한 명칭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에요. 그 법률에서 공정거래위원회도 법적 지위가 정해져 있고 한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적발하기 위해서 공정거래위원회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몰래 하는 게 일반적이죠. 암묵적으로. 자, 담합을 하게 되면 어떤 이점이 있느냐. 경쟁을 제한하게 되죠. 왜냐하면 같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다가 다 같이 망한 기업들도 꽤 있습니다. 역사에. 그러니까 한국의 기업사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아주 두 회사가 진짜 죽자사자 경쟁하다가 둘 다 데미지가 엄청 크게 보고 시장 자체가 아예 크게 위축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경쟁을 제한하게 되면 결국 하나의 독점 기업처럼 행동하는 거죠.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하나의 독점 기업처럼 행동을 해가지고 이윤을 증가시키는 이런 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거죠. 또 과점에 불확실성을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담합을 하게 되면 상대방이 어떻게 나올지 전혀 모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담합을 하게 되면 서로를 감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성을 줄이는 이런 효과도 있고, 또 한 가지 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새로운 기업의 진입을 저지할 수가 있죠. 기존에 있던 기업들이 담합을 하게 되면 새로운 기업이 들어오고자 할 때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못 들어오게 막아요. 담합이라는 것이 이런 이점이 있으니까 항상 유혹이 있는 겁니다. 담합을 해야 될 유혹이 이러한 이점 때문에 생기는 거죠. 이윤도 높일 수 있고, 그 다음에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기업을 감시할 수도 있고, 더더구나 새로운 기업이 들어오는 걸 막을 수도 있고, 이런 이점이 있으니까 위험을 감소하면서 담합을 하는 것입니다. 담합의 대표적인 유형이 카르텔입니다. 자, 국내에서도 지금까지 그 카르텔 여러 건 적발된 바가 있습니다. 특히 그 시멘트 판매, 자, 시멘트 판매와 관련해 가지고 카르텔을 갖다 구성해 가지고 가격도 똑같이 정해 가지고 생산량만 할당하고 해 가지고 여러 차례 적발된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카르텔이라고 하는 게 우리말로 할 땐 기업 연합이라고 부릅니다. 경영학에서 이제 여러 가지 기업 결합의 유형, 뭐 카르텔도 있고 컨체른도 있고 트러스도 있고 뭐 신디케이트 같은 여러 가지 기업 결합의 유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카르텔이고, 이걸 과거 일본 학자들이 기업 연합이라고 해서 번역을 했던 겁니다. 근데 지금은 뭐 다들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번역하지 않습니다. 자, 동종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 기업들이 하나로 묶는 거예요. 자, 가장 대표적인 국제 카르텔에 뭐가 있었죠? 석유 수출국 기구가 있었잖아요. 오펙. 가장 대표적인 카르텔이에요. 석유 수출국 기구. 그래서 같이 그 장관 회의에서 유가 올리자 합의를 합니다. 유가 올리고 그 유가가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전 세계 생산량을 어떻게 할 것인가? 생산량을 정해요. 물론 생산량을 줄여야만 기름값을 올릴 수 있는 거죠. 가지고 생산량을 정한 다음에 그 정해진 생산량을 참여하는 각 국가마다 할당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당받은 나라들은 뭐예요? 자기가 할당받은 양만큼만 퍼내가지고 팔아야 이 오펙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이제 중간에 그 위약을 깨고 그냥 몰래 야밤에 더 퍼내가지고 시장에 몰래 팔고,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나중에 깨진 거예요. 이게 바로 가장 대표적인 카르텔입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가 몰린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제품은 뭐예요? 동종의 제품이래야 되는 것이죠. 동종의 제품을 만드는 과점 기업들이 특정 시장의 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거죠. 물론 이윤 증대를 목표로 하는 겁니다. 결성하는 기업 연합체 해가지고 기업 연합이라고 번역합니다. 카르텔. 물론 여기 참여하는 기업들의 법률적 독립성은 유지가 되는 거죠. 각각 다 이제 뭐예요? 상법상의 지위는, 법인으로서 상법상의 지위는 유지하는 건데, 그렇지만 행동은 공동으로 하잖아. 약속한 대로. 생산량과 가격을 카르텔 중앙기구에서 정해준 대로 따르기 때문에 경제적 독립성은 상실되는 거죠. 법률적 독립성은 유지가 되지만, 그렇지만 경제적 독립성은 상실되는 겁니다. 중앙기구가 정한 지침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펙을 머리 떠올리시면 됩니다. 참여 기업의 법률적 독립성은 유지가 된다. 그렇지만 경제적 독립성은 상실된다. 그래서 보통 이제 과점 기업들이 시장 전체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카르텔을 갖다 형성합니다. 소수의 기업이니까 가능한 거지, 기업이 많으면 카르텔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자, 시장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카르텔을 갖다 형성한 다음에 경쟁 위험, 이제 경쟁이 없어지는 거죠. 굳이 경쟁할 이유가 없죠. 사이좋게 높은 가격 받아가면서 할당받은 양만큼 생산해서 팔면 되는 거니까. 자, 이럴 때 그래서 이걸 완전한 형태의 담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완전한 형태로 담합이 이루어지는 건데, 완전한 형태로 담합이 이루어지려면 뭐예요? 이걸 뭔가 코디네이트 할 수 있는, 자, 코디네이팅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죠. 이게 흔히 카르텔 중앙기구라고 합니다. 카르텔 중앙기구. 그래서 여기서도 완전한 형태의 담합이라고 했는데, 과점 기업들 간의 명시적인 협약에 의해서 중앙기구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중앙기구에서 가격과 생산량을 정한 다음에 그 생산량을 참여 기업에 할당하는 이런 것들 다 중앙기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펙 같은 경우에는
참여하는 국가들의 석유 장관들, 에너지 장관이나 석유 장관들이 모여가지고 중앙기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가격과 생산량을 정하고 각 나라별로 할당을 하는 이런 일을 갖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앙기구가 설립이 돼가지고 카르텔 전체를 갖다 통제할 수 있을 때, 이럴 때 완전한 형태라고 하는 겁니다. 완전한 형태의 담합이 되는 거죠. 완전한 형태의 담합. 중앙기구가 설립돼가지고 중앙기구가 전체를 갖다 조정하고 또 참여하는 나라들이 따라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카르텔의 행동 보시게 되면 그렇습니다. 이것도 이거는 이제 몇 가지 그 다공장 독점 모형이라는 게 있어갖고 이와 관련해서 한번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카르텔이 가장 보편적인 형태의 담합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에서 이런 걸 결성했다가 걸려서 또 과징금 물고,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카르텔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뭐냐? 참가하는 기업들, 카르텔에 참가하는 기업들의 가격과 생산량을 중앙기구가 정하는 거예요. 생산량과 가격을 다 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격과 생산량을 정할 때는 전체 총이윤이죠. 카르텔 전체 총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개별 기업이 아니라 카르텔 전체의 총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중앙기구가 가격과 생산량을 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거기서 발생한 이윤은 어떻게 하느냐? 이윤은 합의에 따라 참가 기업에 분할하는 거예요. 나눠주는 겁니다. 총 이윤은 합의에 따라 참가 기업에 분할한다. 그럴 때 이제 물론 생산량도 할당하고 이윤을 갖다 나눠주는데 이윤을 갖다가 분할한다고 그랬죠. 배분하는 건데 그 생산량을 할당하고 이윤을 배분할 때는 생산비를 극소화하면서 총 이윤은 극대화할 수 있도록 결정하는 거죠. 당연히 그렇죠. 생산비는 극소화하면서 총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결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르텔의 행동, 카르텔 몇 개의 참여 기업들이 모여가지고 행동하는 이걸 가만히 보게 되면, 왜냐하면 독점 기업이 여러 군데 공장 가진 경우가 있어요. 이것하고 비슷한 형태가 되는 겁니다. 이건데 우리가 뭐 제철소, 만약에 포항제철이 독점이다. 물론 독점은 아니지만 독점이라고 할 때는 포항제철의 공장이 포항에도 있고 광양에도 있고 몇 군데 있잖아요. 독점 기업 하나가 여러 군데 공장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 이제 설명하는 모형이 흔히 다공장 독점 모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는 여러 개의 공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공장 독점 모형 하고 동일한 형태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독점 기업 하나가 있는데 여러 개 공장 가지고 있다. 그럼 각각의 공장마다 한계 비용이나 비용 조건은 다 다르겠죠. 낡은 공장, 첨단 설비를 갖춘 공장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가격을 정할 때는 다 연계해가지고 가격을 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독점 기업이 여러 개 공장을 가진 경우라고 했는데, 이 독점 기업은 일종의 카르텔의 중앙기구. 카르텔의 중앙기구가 독점 기업이다. 여러 개 공장이 있잖아요. 이 공장은 결국 카르텔에 참여하는 기업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독점 기업이 하나 있잖아요. 이건 카르텔 중앙기구. 그 다음에 여러 개 공장이 있을 때는 참가 기업들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경우하고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카르텔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가 다공장 독점 모형. 그럼 이제 다공장 독점 모형이나 아니면 여러 참가 기업들이 중앙기구에 의해서 가격이나 생산량을 정한 다음에 이윤을 분배를 받을 때 이때 어떤 원리에 따라 할 것인가 잠깐 보셔야 합니다. 자, 카르텔의 예입니다. 우리 책에서 이제 게임 회사, 게임 회사 3개가 있다고 예를 들었어요. 블루게임, 그린게임, 오존게임 해갖고 3회사가 있다. 3회사가 이제 카르텔을 갖다 결성한 겁니다. 우리 사이좋게 가격을 올리자. 이렇게. 그럼 이제 3회사가 모였지만 자, 3회사의 전략 담당 책임자가 모여가지고 중앙기구를 만들어요. 3회사에서 한 명씩 최고 의사결정자가 나와가지고 중앙기구를 만듭니다. 그럼 중앙기구에서 할 일은 뭐냐? 일단 게임에 대한 시장 전체 수요를 알아야죠. 시장 전체 수요 곡선을 측정을 합니다. 이게 바로 시장 전체 수요 곡선이에요. 그럼 이제 시장 전체 수요 곡선을 측정했으니까 카르텔 전체에 한계 수익 곡선 나오겠죠. 자, 수요 곡선 나오면 한계 수익 곡선은 자동적으로 나옵니다. 자, 수요 곡선을 쭉 이어서 가격 가로축에서
쭉 이어가지고 끝까지 연결시켰을 때 가운데 점을 한기 수익 곡선이 지나가는 거 다 아시죠? 세로축의 절편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자, 시장 전체 수요 곡선이 도출되면 카르텔 전체에 한계 수익 곡선이 도출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제 한계 수익 곡선을 도출했습니다. 이거죠, MR. 그 다음에 할 일은 뭐냐? 그 다음에 할 일은 다음 슬라이드에 나와 있습니다. 참여하고 있는 세 기업에 한계 비용을 다 더해요. 한계 비용을 다 더해가지고 자, 산업 전체 한계 비용 곡선을 도출하는 겁니다. 이제 그림에는 MC1, MC2, MC3 자, 세 기업의 한계 비용 곡선이 있는데 이걸 다 더해가지고 뭐요? 시장 산업 전체 한계 비용 곡선을 도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각 기업들마다 한계 비용과 한계 수입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가격을 정하니까 생산량을 정하죠. 생산량을 정했지만 전체로 봤을 때 3,000이라는 생산량이 나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카르텔 전체 한계 수익 곡선이 도출됐다는 거 보시고요. 자, 시장 전체 수요 곡선 나와 있죠. 그럼 이제 참가 기업 전체 총이윤이에요. 참가 기업 전체의 총이윤이 극대가 되도록 생산량을 정합니다. 생산량을 정한 다음에 그 생산량을 각 기업마다 할당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참가 기업 전체 총이윤이 극대가 되도록 생산량을 정하려면 알아야 될 게 뭐가 있죠? 한계 비용을 알아야죠.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각 기업의 한계 비용 곡선을 측정한 다음에 자, 스몰 MC입니다. 자, 스몰 MC1부터 3까지. 그래서 각 개별 기업들의 한계 비용 곡선을 측정을 해요. 그 다음에 이걸 다 합합니다. 수평적으로. 이걸 다 합쳐가지고 전체 한계 비용 곡선을 도출한 거예요. 이게 바로 대문자 MC입니다. MC고 MC가 뭐예요? 스몰 MC의 수평합이에요. 수평합. 가지고 이제 MR도 도출됐고 MC가 도출됐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이윤극대화 조건을 여기다가 적용하는 겁니다. 이윤극대화 조건은 뭡니까? MR 이퀄 MC죠. MR과 MC가 교차하는 점, 요 점이죠. 요 점에서 생산량을 3,000만큼 정한 거예요. 그리고 3,000만큼 생산량을 정했죠. 그럼 3,000이라고 하는 생산량을 뭐요? 참가 기업의 한계 비용 곡선을 고려해가지고 각 참가 기업마다 할당을 하는 거예요. 1번 기업에는 500개, 2번 기업에는 1000개, 3번 기업에는 1500개 해가지고 각 개별 기업, 참가 기업마다 할당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전체, 카르텔 전체 총이윤을 극대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항상 여기서도 이윤 극대화 조건은 뭐다? MR 이퀄 MC예요. 이 조건에 맞게 생산량을 정해야만 이윤이 극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MC1, MC2, MC3의 수평합이 MC, 수평합이 MC고 그래서 거기에서 생산량을 정한다. 그래서 카르텔의 총 생산량은 MR 이퀄 MC에서 정한다는 거. 그래서 이제 생산량이 3,000만큼 결정된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각 기업에 할당한다고 그랬죠. 할당을 하게 되면 카르텔 전체 이윤이 극대가 되는 거예요. 참가하고 있는 전체 기업의 총 이윤이 극대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한 가지 좀 주의할 게 있는데 뭐냐면 그럼 이 경우 이윤을 어떻게 분할할 것인가 하는 건데 이윤은 생산 할당량에 비례하지는 않는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윤 분할은 생산 할당량에 비례하지 않는다는 거. 이거는 그냥 참고로 봐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림 가지고 확인할 수 있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때 이윤의 분할이 생산 할당량에 비례하지는 않는다. 그럼 이윤 분할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거는 참가 기업의 상대적 교섭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그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도 카르텔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도 힘이 규모가 크고 힘이 센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 이제 힘이 센 기업에 의해서 주로 많이 결정이 됩니다. 참가 기업의 상대적 교섭력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카르텔을 근본적으로 불안정하게 만드는 이유가 됩니다. 왜냐하면 카르텔이 잘 유지가 되다가도 어느 순간 깨져요. 어느 순간 깨지고 또 걸려가지고 과징금도 받고 카르텔은 근본적으로 불안정한 겁니다. 지금 세 기업이 연합을 하지만 세 기업 간의 사이가 계속 좋아가지고 계속 담합이 이루어질까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중간에 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지금 생산량을 할당받았지만 몰래 더 만들어가지고 다른 기업 몰래 더 만들어가지고 몰래 시장에다가 판매할 수도 있잖아요. 몰래. 이럴 때 깨지는 거예요.
가지고 만약에 몰래 더 많이 만들어 가지고 팔면은 시장은 알죠. 나 하나쯤이야 해가지고 모르려니 생각하고 했지만 시장은 압니다. 시장에서는 공급이 증가한 거 알죠.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가격이 떨어진다. 그럼 카르텔 깨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완전 담합 모형의 경우 이렇게 해서 마찬가지로 독점 기업 하나가 여러 군데 공장이 있는 경우에도 같은 방법이에요. 일단 시장 수요하고 한계 수익 구한 다음에 각 공장마다 한계 비용이 있잖아요. 각 공장마다 한계 비용을 다 더해가지고 MC 곡선 도출한 다음에 생산량 정하죠. 독점 기업 전체 생산량을 정한 다음에 그 생산량을 각 공장마다 할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공장 독점 모형의 형태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카르텔은 기본적으로 불안정하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참가하는 기업들의 비용 구조 다 다를 것이고, 우리 이제 한계 비용을 다 합쳐가지고 MC 곡선 그렸지만 비용 구조라든가 또 생산 규모가 다 달라요. 그리고 또 이윤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담합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 사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담합의 계속 유지가 어렵다. 그래서 만약에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한 기업이 협정을 파기해가지고 몰래 생산량을 늘리는 거예요. 몰래 생산량을 늘리고 가격을 낮춘다. 그러면 저는 많이 팔 수 있겠지만 몰래 생산량을 늘리고 가격을 내리면 저는 더 큰 이윤을 얻을 수가 있겠지만 그렇게 하는 순간 카르텔은 깨진 거예요. 그래서 한 기업이 협정을 파기해가지고 생산량을 늘리고 가격을 내리게 되면 그 기업은 당연히 더 큰 이윤을 얻죠. 그러니까 이제 과점심화 시장에서 이런 일이 흔히 발생합니다. 그래서 결국 과점시장에서는 담합을 할 유인도 있지만, 담합을 한 유인도 존재하지만 담합이 성립된 후에는 뭐예요? 그로부터 벗어나려는 유인도 항상 있다는 겁니다. 이탈하려고 하는 유인도 항상 있다. 그리고 이탈하려고 하는 이 유인 때문에 카르텔은 깨지는 것이다 하는 거죠. 자, 그림 하나 좀 더 보겠습니다. 카르텔이 깨지는 경우예요. 깨지는 경우인데, 먼저 카르텔 내 기업들이 협정을 준수한다. 자, 카르텔 내 기업들이 협정을 준수한다면 어디에서 생산을 해야 될까요? 협정을 준수한다면 지금 어떤 특정한 기업에 대해서 1000개 할당량을 줬어요. 생산량 할당을 1000만큼 해준 겁니다. 생산량 할당을 1000만큼 해준 다음에 이점에서 가격을 정하는 게 20만큼 가격을 정해준 거예요. 가격은 20으로 하면서 생산량을 1000으로 할당한 겁니다. 근데 지금 이 기업을 보게 되면 이 기업은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지금 생산량 1000개, 가격은 20인데 사실 이 개별 기업의 이익이 극대화 되는 수준은 어디냐? 생산량은 MR=MC에서, 이 기업은 MR=MC에서 생산량 얼마? 1200개고 가격은 18을 받아야, 18개를 받아야 이럴 때 이 기업의 이윤이 극대화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현재 할당받은 양이 아니라 더 많이 만들고 싶어 하겠죠. 더 많이 만들면서 가격은 조금 내리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유인이 항상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함으로써 이윤이 더 증가하니까. 가격을 조금 내리고 오히려 생산량을 늘리는 게 이윤을 더 늘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현재 할당받은 수준에서는 2점이지만 2'으로 가고 싶어하는 유혹이 항상 있죠. 그래서 협정에 따른다면 2점에서 생산을 해야만 모두에게 이익이다. 그렇지만 2점이라고 하는 게 이 기업의 이윤 극대화점은 아니라는 거죠. 이 기업의 이윤 극대화점은 어디예요? 2'이에요. 그래서 2'으로 생산을 늘리고 가격을 낮출 유인이 항상 존재한단 말입니다. 2'에서 MR=MC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나 혼자만 이렇게 했다. 나 혼자만 이렇게 한다면 나 혼자 이윤은 증가하죠. 이윤은 증가합니다. 다른 기업들은, 참여하고 있는 다른 기업들은 협정대로 잘 따라가는데 나만 생산량을 늘리고 가격을 내린다. 그럼 내 이익은 증가하는 거예요. 그럴 때만 다른 기업들이 협정을 준수할 때, 다른 기업들은 협정을 다 준수하는데 나 혼자 협정을 깰 때, 이럴 때 이익이 증가하는 거예요. 이럴 때만 이익이 증가한다. 이런 유인이 항상 있어요. 이윤을 증가시키는 유인이. 이럴 때 카르텔은 깨지는 거죠, 이제. 그래서 카르텔의 이윤 극대화 시에
카르텔 전체 이윤 극대화 시에 할당받은 생산점이 이점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이윤 극대화를 위해서 생산량을 늘릴 유인이 항상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업의 최적 생산점은 M=MC예요. 거기서 생산량을 정하면 이 기업은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항상 카르텔에서 이탈하고자 하는 유인이 존재합니다. 만약에 담합을 한 다음에 거기서 이탈한 기업에 대한 제재가 불가능하다. 어떻게 제재할 만한 마땅한 방법이 없어요. 제재가 불가능하다. 뭔가 데미지를 주고 싶으면 하면 굴뚝 같지만 그렇지만 데미지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할까요? 다른 기업들도 다 따라서 가격을 올리죠. 생산량을 늘리고 다른 기업들도 다 따라서 생산량을 늘리고 가격을 내리는 겁니다. 결국 생산량을 다 같이 늘리고 가격을 내린다. 카르텔은 끝난 거죠. 붕괴. 카르텔은 깨진 겁니다. 그래서 중앙기구가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내부 감시라든가 또 충분한 제재를 할 수 있는 경우 있죠. 이럴 때만 카르텔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이 안 될 때 카르텔은 깨지게 돼 있다. 그만큼 카르텔은 불안정한 것입니다. 불안정하다. 자, 다음에는 그 가격 선도 모형 보겠습니다. 가격 선도 해가지고 영어로 프라이스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프라이스 리더라고 해서 리더십 모형이라고 하는 건데 어느 한 과점 기업이 가격을 선도합니다. 선도한다는 얘기는 앞장서서 가격을 올린다는 얘기죠. 대개 가격을 올리잖아요. 그렇죠. 가격을 올리면 나머지 기업들은 슬쩍 따라오는 겁니다. 일종의 기업들 간의 암묵적인 협조가 이루어지는 모형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실제로 한국에서도 이런 사례가 여러 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격을 선도하는 기업은 대개 뭐 생산비가 가장 유리한 조건이거나 아니면 기업 규모가 가장 큰 기업들 있죠. 이런 기업이 가격 선도를 합니다. 보통 이제 지배적 기업이라고 해가지고 선도 기업이라고 그래요. 선도 기업이 군소 기업들, 나머지 기타 기업들이죠. 나머지 기타 기업들은 팔로우라고 합니다. 따라오는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추정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추정 기업들의 산출량을 제외한 나머지를 이 추정 기업들의 산출량을 제외한 나머지가 자신의 수요로 파악하는 거죠. 자신의 수요로 파악한 다음에 그래서 이제 MR 수요를 알았으니까 거기서 MR 곡선 나올 거 아니에요. 자신의 MR=MC인 수준에서 가격과 생산량을 정합니다. 그럼 추정 기업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추정 기업들은 지배적 기업이 설정한 가격을 주어진 것으로 놓고 그 가격 하에서 자신들의 생산량을 정하는 이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국내 그 자동차 회사에서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꽤 오래전의 얘기인데 자동차 소형 자동차 그 소형 자동차 해가지고 현대에서는 엑셀이 있을 때고 엑셀 그 다음에 기아차는 아벨라가 있었고 그 다음에 대우자동차의 르망인가 뭐 이거 있을 때예요. 혹시 그런 이름 아시나요? 르망, 엑셀. 근데 지금도 간혹 가다 보면 그 차들이 아직도 다닙니다. 아주 오래된 건데 엑셀은 제가 첫 차로 샀던 게 엑셀이니까 뭐 굉장히 오래된 차인데 그래서 보니까 이 소형차 갖고 경쟁이 안 되니까는 남는 게 없어요. 별로 남는 게 없으니까 가격을 올려야 되는데 현대차가 파악하기에 뭐예요? 다른 기업들도 다 마찬가지죠. 소형차 팔아가지고 남는 게 없다. 그러니까 가격을 올려야 되는데 눈치를 갖다 보는 거죠. 이럴 때 이제 현대차가 다른 기업들 사정 다 따져보니까 다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 슬쩍 가격을 올린 겁니다. 5%를. 엑셀 가격을 5%를 갖다 올린 거예요. 그랬더니 한 일주일 새에 일주일 앞 간격을 두고서 다른 차들도 가격을 다 올린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하게 됐느냐 하면 그 당시 무슨 중앙지의 기자가 차를 살려고 자기가 차를 살려고 소형차를 살려고 세 군데 다 다니면서 견적을 뽑아본 거예요. 견적을 뽑았는데 뽑고 나서 살려고 했는데 마침 큰 사건이 터져가지고 얘가 취재하느라고 정신이 없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건이 마무리된 다음에 다시 이제 살려고 가봤더니 그 사이에 값이 오른 거예요. 다 같이 5%씩 가격을 올린 겁니다. 똑같이 5%를. 냄새가 나죠. 냄새가 나가지고 기자가 그걸 신문기사로 쓴 거예요. 기사로 쓰다 보니까는 뭐냐. 큰일 났죠. 이제 걸린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세 기업이 다 해서 다시 이전의 가격으로 돌아갔던 겁니다. 그게 아주 유명한 사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기자 한 명이 이제 그걸 갖다 냄새를 맡아가지고 기사로 쓰니까 괜히 조사 나와가지고 걸리면 담합인데 이게 그렇죠. 그래서 여기도 얘가 나와 있지만 2010년에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적발한 바가 있습니다. 서울의료하고 남양유업하고 매일유업이 그래갖고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소형 뭐 지방마다 또 뭐 이런 의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12개 업체가 가격을 담합을 한 거예요. 암묵적 담합이죠. 가격 선도제. 그래서 규모가 제일 큰 서울우유가 가격을 올리니까 뭐요? 나머지들도 다 따라서 가격을 올린 겁니다. 적발됐죠.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리니언시 제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 나가잖아요. 조사를 나가면 어떻게 할까요? 이미 걸린 거 틀림없는데 끝까지 안 했다고 부인하면 뭐 될까요? 아니죠. 이럴 때 리니언시 제도라는 게 뭐냐면 자진 신고합니다. 우리 담합했다고 자진 신고하죠. 그러면 제일 먼저 신고한 업체는 과징금 면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확인해준 업체. 두 번째로 불어버린 업체 있죠. 여기에는 50%. 나머지는 100% 과징금 부과하는 겁니다. 그게 당연히 뭔가 공정거래위원회가 냄새를 맡아가지고 조사 들어온다 싶으면 뭐예요? 아 뜨거. 해가지고 다들 불어버리죠. 그럴 때도 순서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불어야만 과징금 면제. 두 번째로 불면 과징금 50%. 나머지는 다 내야 되고. 이런 제도를 도입한 겁니다. 이게 원래 이제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있었던 건데 한국도 이걸 도입해가지고 현재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나가면 금방 적발할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리니언시라고 합니다. 리니언시 제도 해가지고 담합사실 자진 신고제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얘기 자꾸 듣다 보면 기업들이 참 나쁜 짓도 많이 한다. 나쁜 짓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중요한 건 이 기업의 역할이라고 하는 게 국민 경제에서 생산활동을 담당하기 때문에 중요한 건 틀림없죠. 그래서 기업들이 자유롭게 연구개발도 하고 판매활동을 하되 이런 짓들만 못하게 제도를 잘 유지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반기업 정선이 뭐 친기업이니 이런 말 나오는데 그런 말 자체가 이상한 겁니다. 반기업이니 친기업이니 기업 활동은 자유롭게 하되 나쁜 짓만 하지 못하게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가격 선도 모형도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나온 거 한번 이렇게 놨습니다. 이거 최근에 나온 건데 2020년 1월 27일 날 그 신문에 다 보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이 포스코의 물량이 엄청납니다. 포항제철. 포스코의 물량이 엄청난 건데 그 포스코의 철강이나 이런 거 갖다 운송하는 용역인데 이걸 담합을 한 거예요. 8개 업체가. 결국 포스코는 뭐예요? 당했죠. 가지고 과징금 엄청납니다. 400억 8,100만 원의 과징금을 갖다 부과한 거예요. 걸린 데가 어디냐? 세방, 여기 꽤 큰 회사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큰 회사는 어디예요? CJ 대한통운이죠. 국제적으로 지금 뭐 물류에서는 가장 뛰어난 회사 중에 하나인데 걸려가지고 과징금을 갖다 부과받은 겁니다. 제일 많이 부과받은 데가 원래 세방. 그 세방이라는 데가 원래 포스코의 철강 제품 운송에서는 가장 우위에 있던 회사예요. 갖고 이제 여러 회사가 다 과징금을 갖다가 이제 물은 겁니다. 이런 사건 나니까는 뭐예요? 포스코에서는 자체 물류회사 만들겠다 이거예요. 자체 물류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뭐예요? 우리 물류는 우리가 하겠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또 운송업체들 다 들고 일어나 가지고 뭐 정부에다가 막아달라고 뭐 난리치고 있습니다. 이런 짓들 하면서 그만큼 이제 포스코의 운송 물량이 엄청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물류업체들 비상 걸려가지고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포스코의 경우에도 필요합니다. 사실은 모라의 경우도 지금 그렇잖아요. 현대차는 현대글로비스라고 하는 운송회사 만들어가지고 지네 그룹 내 물류는 다 거기서 처리하잖아요. 대부분. 이게 바로 뭐예요? 부당 내부 거래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워낙 현대글로비스도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하는데 이런 것들은 막아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중소 물류업체는 망하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못하게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법으로 정하고도 또 과징금 부과하는데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점시장이 이런 상황이다 하는 것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과점시장에 대한 게임 이론적 접근입니다. 앞에서 얘기했었죠. 과점기업은 소수의 기업이 전략적 행동을 한다고 그랬죠. 그 소수의 기업이 상호 의존성이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행동할 때 전략적 행동을 한다고 했는데 이 전략적 행동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
게임 이론입니다. 그래서 게임 이론 해가지고 뭔가 이제 갈등 상황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거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뭔가 이해관계가 얽매이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영어로다가도 이제 단어를 conflict 해가지고 갈등이라고 써요. 그래서 뭔가 이제 갈등 상황 그런 거죠. 만약에 두 기업이 경쟁을 한다. 그것도 갈등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갈등 상황에서 근데 또 두 나라가 뭔가 아주 중요한 사건을 놓고서 협상을 한다. 갈등 상황이에요, 이게 다. 그래서 이러한 갈등 상황에서 사람들이 당연히 전략적 의사결정을 하겠죠. 그 전략적 의사결정의 결과를 밝히는 하나의 그 수리적 모형이 바로 게임 이론입니다. 갈등 상황은 뭐 그런 게 다 갈등 상황이죠. 하다못해 우리가 뭐 요새 그런 거 하시나요? 고스톱 이런 거 하시나요? 포커 이런 거 하시나요? 옛날에 그 대학가에서 포커 엄청 많이 했습니다. 고스톱도 많이 하고 뭐 다른 놀이가 없으니까 요새 뭐 스마트폰 때문에 하겠습니까? 재미있는 게 많으니까. 그 옛날에 제가 대학 다닐 때는 뭐 봄만 되면은 그냥 곳곳에 캠퍼스 곳곳에 4~5명씩 모여 있어요. 그게 뭐냐? 카드 가지고 그 당시 마이티라고 했는데 그 마이티 게임 하는 거예요. 동전 몇 개씩 놓고. 그러다가 이제 또 뭐 고스톱이라고 해서 그것도 하기도 하고. 근데 이런 게임이 다 뭐예요? 갈등 상황이죠. 내가 돈 따야 되니까. 내가 돈을 따야 되니까는 상대방이 어떤 패를 어떻게 낼 것인지 그거 다 머리 굴려봐야 되는 거죠. 카드 신두장이 있는데 신두장 중에서 이미 나와 있는 게 뭐가 있고 안 나온 게 뭐가 있다. 이거 다 머리 굴려가지고 상대방이 어떤 패를 낼 것인지 예상한 다음에 내가 거기에 맞게 행동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상황이 다 갈등 상황입니다. 하다못해 주사위를 던지건 뭐건 다. 그래서 갈등 상황이라고 하는 게 conflict이라고 해서 갈등 상황이에요. 행동 결과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이런 상황이죠. 포커를 할 때 누가 돈을 따갈 것인가에 대한 자신의 행동뿐만 아니라 뭐요? 상대방의 행동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죠. 내가 뭘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방이 뭘 냈을 때 내가 뭘 낼 것이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니까. 이런 상황이 다 갈등 상황이고 이걸 설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이론적 모형이 게임 이론입니다. 그래서 게임 이론은 특히 이제 우리가 과점 시장을 분석할 때 소수의 기업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과점 시장을 분석할 때뿐만 아니라 경제학에서는 산업 조직론, 기업들 간의 행태를 갖다 분석하는 학문이죠. 거기다 또 뭐 국가 간 협상이라든가 외교적 협상 같은 것들이 있죠. 하다못해 뭐 FTA 협상을 체결한다든가 국가 간의 외교적인 협상을 체결한다든가 이런 것들. 또 국가 간의 갈등 상황이 있잖아요.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도 일종의 갈등 상황 아니에요. 이걸 설명할 수 있는 게 게임 이론이 있습니다. 어떻게 나올 것이냐, 이렇게 나가면 상대방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 이런 것들 다 판단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남북한 간의 핵 문제도 마찬가지죠. 북한에서 핵을 쏠 거냐 말 쏠 거냐 이것들. 이게 다 갈등 상황이고 이걸 설명하는 데 매우 유용한 게 게임 이론입니다. 그 게임 이론에서 공통되는 용어가 나옵니다. 원래 그 게임 이론을 갖다가 제일 먼저 만든 학자가 폰 노이만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여기다 쓸까 그러다 제가 까먹었는데 독일 경제학자입니다. 폰 노이만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오스카 몰겐스테른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오스카 몰겐스테른 가지고 두 사람의 이름을 따가지고 폰 노이만인데 폰이라고 할 때 VON 해가지고 소문자로 씁니다. 그러면 노이만 N자 들어가죠. 몰겐스테른 M자가 들어가죠. 그래서 경제학에서 이런 걸 설명할 때 VNM이라고 하는 모형이 나와요. VNM. 그 VNM이 바로 뭐냐? 폰 노이만과 몰겐스테른 상황입니다.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이런 단어까지 나올 정도로 아주 앞장선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처음에는 독일 잠수함 부대 2차 대전 당시 독일 잠수함 부대의 전략을 연구했던 거예요. 잠수함 부대가 그렇잖아요. 아군 잠수함하고 적군 잠수함이 물속에서 싸운단 말이에요. 어뢰 맞으면 다 죽는 거고 진짜 중요한 상황이죠. all or nothing이에요. 다 사느냐 다 죽느냐. 결국 함장 머리에 따라 달린 거죠. 함장이 얼마나 머리가 좋으냐에 따라서 우린 다 죽을 수가 있고 다 살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독일 잠수함 부대의 전략, 이기기 위한 전략을 갖다 연구하는 과정에서 게임 이론이 나온 거예요. 그러다 이제 이 사람들이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미국에 프린스턴 대학으로 건너갑니다. 프린스턴 대학으로 건너가가지고 이 프린스턴 대학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게임 이론이 크게 발전한 거예요. 그러다 그 뒤에 이제
존 내시. 존 내시가 나와가지고 내시 균형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노벨상까지 받은 학자입니다. 우리 책에 그건 존 내시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유튜브 들어가면 그 영화가 나옵니다. 그 영화 한번 보세요. 재미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학기 중에 오프라인 수업할 것 같으면 조금 좀 시간 아껴가지고 그 영화도 한 편 볼만한 겁니다. 그 영화 이름은 Beautiful Mind입니다. Beautiful Mind 그렇게 돼 있어요. 가지고 한글로 쳐도 영화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인공이 바로 존 내시의 일대기. 어렸을 때 이제 젊었을 때 조현병에 걸려가지고 조현병도 아시죠? 정신이상. 그래가지고 이제 뭐 환청도 보고 막 이상한 건데 어쨌든 간에 그 과정에 또 이렇게 게임 이론을 갖다가 발전시켜가지고 노벨상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갈등 상황이 바로 게임 상황이고 여기 쓰는 용어가 있습니다. 경기자라고 합니다. 경기자, 플레이어라고 하는데 게임의 의사결정 주체를 다 경기자라고 그래요. 두 나라가 근데 핵무기를 놓고 협상을 벌일 때 두 나라가 경기자예요. 그런데 과점 시장에 기업이 3개가 있어가지고 또 한다. 이럴 때 경기자입니다. 기업들이. 그래서 게임에서 의사결정 주체를 갖다 경기자, 플레이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합리적인 경기자를 상정을 해요. 합리적으로 판단한다. 이런 경기자입니다. 근데 경기자가 둘인 경우 둘 경기자 게임, N인 경우 N 플레이어 게임이 있습니다. 2 플레이어 게임 또 3이 이상인 경우 N 플레이어 게임이라고 그래요. 그럼 게임 중에 사용할 수 있는 행동의 집합이 있는데 이걸 전략이라고 합니다. 게임 도중에 사용할 수 있는 행동의 집합. 이걸 전략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제 전략을 사용했을 때 최종적으로 내가 얻는 이익이 있죠. 이걸 보수라고 합니다. 페이오프. 그래서 플레이어, 스트레이티지, 페이오프 3가지 용어를 씁니다. 각 경기자가 전략을 선택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이에요. 최종적으로 얻는 각 경기자의 만족이나 이익을 보수라고 합니다. 이 3가지 요소는 가장 기본되는 것이고 그 3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특정 게임의 구체적인 내용을 대응시켰을 때 하나의 게임 모형으로 만들 수 있는데 게임 모형을 표시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보게 될 것은 바로 보수행렬 쓰는 거예요. 보수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이 보수 얘기하는 겁니다. 페이오프 매트릭스예요. 보수행렬도 있지만 또 게임 나무가 있습니다. 한 가지 결과에 따라서 예스냐 노냐 결과에 따라서 또 거기서 예스 노 나가고 하는 이런 것들. 이게 순차적인 게임이죠. 순차적 게임 같은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이제 게임 나무를 많이 사용하고 여러 가지 유형의 게임을 갖다가 나타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로 보수행렬 요걸 가지고 이제 간단하게 아이디어만 볼 것입니다. 경제 원론 수준에서 이렇게 자세히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수행렬 요거 이용해 가지고 간략하게 게임의 기본 아이디어 볼 겁니다. 게임의 솔루션이 있습니다. 해라고 그래요. 이게 바로 균형입니다. 게임의 해가 바로 균형이에요. 이퀄리브리엄.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꾸르노 모형도 봤고 그 다음에 베르트랑 모형도 봤는데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결과적으로 나타난 균형. 경쟁 균형이라고 하는데 경쟁 균형이 바로 솔루션이죠. 해가 되는 겁니다. 산출량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 가격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 이거죠. 그래서 꾸르노의 경우에는 산출량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 베르트랑의 경우에는 가격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 그게 바로 이제 솔루션이고 이퀄리브리엄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결과예요. 이제 균형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존 내시의 내시 균형입니다. 내시 이퀄리브리엄, 내시 균형. 그건 뭐냐면 각 경기자들이 상대방의 전략을 주어진 것으로 보는 거예요. 게임 상대방의 전략을 주어진 것으로 보고 주어진 것으로 본 상황에서 자신의 보수를 극대화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과정이에요. 각각의 플레이어들이 상대방의 스트레이티지를 주어진 것으로 보고 그 상황에서 자신의 페이오프를 극대화한다고 가정합니다. 이럴 때 정의되는 균형 개념이 바로 내시 균형이에요. 그래서 이제 2가지 균형이 나옵니다. 내시 균형하고 우월 전략 균형 2가지 개념이 나오는데 그 2가지 개념들 간의 관계 이제 보면 됩니다. 물론 이거 말고 또 다른 것들이 있는데 경제 원론 수준을 벗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에서만 간략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책에 나와 있는 예가 2개의 과점 기업이 있다. 2개의 과점 기업인데 블루게임. 게임 회사예요. 블루게임과 그린게임이 가격을 정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각 기업이
당연히 기업이 추구하는 목표는 이윤의 극대화죠. 근데 둘이 치열한 경쟁 관계에 있는 과점 시장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가격을 정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내가 가격을 정한 다음에 상대방이 나보다 가격을 조금 싸게 받으면 수요자들은 다 글로 몰려갈 거 아니에요. 치열하게 눈치 싸움을 벌여야 되는 거죠. 이 상황에서. 가격을 정하는 문제입니다. 가격을 정하는 문제인데 이럴 때 이래서 각 기업의 이윤은 다른 기업의 선택에 당연히 영향을 받죠. 자, 이게 바로 페이오프 매트릭스입니다. 자, 지금 두 개, 자, 경기자 1이 있고 2가 있습니다. 플레이어 1, 2가 있어요. 플레이어 1, 2가 있고, 자, 플레이어 1, 2가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은 플레이어 1도 게임 프로그램을 30만 원 받을 거냐, 20만 원 받을 거냐. 또, 자, 플레이어 2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뭐야? 30만 원이냐, 20만 원이냐. 근데 만약에 자, 둘 다 30만 원을 가격을 정한다. 둘 다 30만 원으로 가격을 정하면 자, 플레이어 1도 8억 원의 이익을 얻어요. 8억 원의 보수. 자, 플레이어 2도 8억 원의 보수입니다. 이 앞에 있는 콤마 앞에 있는 게 플레이어 1의 보수고 콤마 뒤에 나와 있는 게 플레이어 2의 보수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린 게임이 30만 원으로 가격을 정한 다음에 블루 게임이 20만 원으로 가격을 정한다. 그럼 소비자들은 다 뭘 살까요? 블루 게임 거 사겠죠. 이럴 때 그린 게임이 30만 원, 블루 게임이 20만 원 가격을 정한다면 그린 게임은 1억 원의 보수, 블루 게임은 20만 원에 파니까 많이 팔아서 10억 원의 보수예요. 반대인 경우 만약에 블루 게임이 30만 원을 정했는데 그린 게임이 20만 원으로 정했다. 그린 게임이 안 팔리겠죠. 이럴 때 블루 게임의 보수는 10억, 그린 게임의 보수는 1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린 게임의 보수가 10억, 블루 게임의 보수가 1억. 근데 만약에 둘 다 20만 원으로 정하면 둘 다 20만 원이라면 4억을 벌어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할까요? 제일 좋은 거는 둘이 사이좋게 30만 원으로 다 정하면 둘 다 가장 높은 보수 8억씩 얻겠죠. 근데 과연 그런 상황이 선택이 되겠는가? 될까요? 물론 사전에 담합을 하면 되겠지만 지금은 경쟁이에요. 지금은 상대방이 어떻게 할 것인가 눈치를 보면서 내 가격을 정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라면 8억 벌 수 있을까요? 아니죠. 당연히 내가 20만 원을 받고 제가 30만 원 받으면 난 10억이고 제 1억이다. 그럼 당연히 내가 20만 원 정하겠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죠. 블루게임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20만 원 정하고 그린게임이 30만 원 받으면 나는 10억을 번다. 어떻게 할까요? 10억을 받는 길을 택하겠죠. 그럼 당연히 결과는 뭐예요? 블루게임도 20만 원, 그린게임도 20만 원. 그럼 게임의 솔루션은 어디예요? 게임의 솔루션은 당연히 여기죠. 이거죠. 이게 솔루션입니다. 8억이 아니라 4억. 각자 자기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20만 원씩 정하니까 결과적으로 뭐예요? 4억씩밖에 못 얻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대한 설명이 이제 쭉 나옵니다. 계속해서. 자, 앞에 이제 추가로 또 말풍선 나오네. 그린 게임의 이윤. 자, 플레이어 1입니다. 자, 플레이어 1의 이윤이 앞에 나오는 겁니다. 자, 뒤에 나오는 게 바로 뭐예요? 플레이어 2의 이윤이 나와요. 자, 플레이어 2의 이윤이 콤마 뒤에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고. 그럼 이제 같은 상황인데 여기서 좀 전에 우리가 내시균형을 봤습니다만 내시균형을 봤는데 이제 또 한 가지 지금 우월 전략 균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월 전략, 도미넌트예요. 도미넌트 스트레이티지. 도미넌트 스트레이티지 해가지고 이걸 지배 전략이라고 합니다. 지배 전략 균형, 우월 전략 균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자, 블루가 30만 원을 택했을 때 그린 게임이 20만 원. 당연히 그린 게임이 돈 많이 벌겠죠. 또 만약에 자, 블루 게임이 20만 원을 선택했을 때도 그린 게임은 얼마? 20만 원이 되겠죠. 이 전략 블루 게임이 30만 원을 선택하나 20만 원을 선택하나 그린 게임은 20만 원을 선택하는 것이 당연히 뭐예요? 항상 높은 보수를 가져다 주는 거죠. 블루 게임이 20만 원을 그린 게임이 20만 원을 선택한다. 그러니까 얘가 얼마 어떤 가격을 정하든 간에 뭐예요? 그린 게임은 20만 원을 선택하는 경우가 뭐예요? 항상 높은 보수를 가져다 주는 거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이럴 때 이걸 우리가 우월 전략 균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뭘 선택하건
상대방이 뭘 선택하건 간에 뭐요? 내가 선택을 했을 때 항상 높은 보수를 가져다주는 이러한 균형, 이런 걸 도미넌트 스트레이티직 균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월 전략 균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죠. 항상 20만 원을 선택하는 것이, 얘가 30만 원 선택했을 때 내가 20만 원 선택하는 거. 그럼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나는 10억을 벌고 쟤는 1억을 번다 이거죠. 항상 높은 보수를 가져다 준다 이것이고요. 또 마찬가지로 자, 제가 20만 원을 선택하더라도 뭐 나는 20만 원 선택한다 그러면 나는 4억이에요. 4억. 항상 높은 보수예요, 이게. 이런 걸 다 우리가 우월 전략 균형 또는 지배 전략 균형이라고 하는데, 주로 많이 쓰는 말은 우월 전략 균형이라는 말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럴 때 당연히 그린 게임은 어떻게 할까요? 블루 게임이 얼마 선택하든 간에 그린 게임은 20만 원을 선택하는 전략. 이게 항상 높은 보수를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린 게임은 20만 원을 선택한다 이겁니다. 블루 게임도 마찬가지죠. 블루 게임도 마찬가지로 그린 게임이 30만 원을 택하든 20만 원을 택하든 간에 블루 게임도 뭐예요? 모두 20만 원을 택하는 전략. 20만 원을 택하는 전략이 상대방의 전략과 관계없이 자신에게 가장 높은 보수를 주잖아요. 이게 바로 우월 전략 균형입니다. 그린 게임이나 블루 게임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자, 그린 게임의 경우에도 블루 게임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블루 게임도 마찬가지로 그린 게임이 30만 원을 택하든 20만 원을 택하든 20만 원을 택하는 전략이 가장 자신에게 높은 보수를 가져다 주는 겁니다. 그래서 블루 게임도 역시 뭐예요? 20만 원을 선택하는 거예요. 20만 원을 선택했을 때 그린 게임이 30만 원을 택하든 20만 원을 택하든 나는 가장 높은 보수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루 게임과 그린 게임 모두 얼마? 20만 원을 선택하죠. 그럼 이 경우 균형이 뭡니까? 4억 이게 균형이에요. 이게 바로 우월 전략 균형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월 전략 균형. 그리고 동시에 내시 균형이고요. 4억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블루 게임, 그린 게임 모두 20만 원을 선택해가지고 4억이 균형이다. 그래서 주의할 것은 뭐냐면, 자, 지금 우리가 우월 전략 균형은 항상 내시 균형에 포함되는 겁니다. 우월 전략 균형은 내시 균형에 포함된다. 그렇지만 내시 균형이 우월 전략 균형이다 하면 틀린 거예요. 역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우월 전략 균형은 내시 균형이다. 그렇지만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 항상 주의하실 내용입니다. 우월 전략 균형은 내시 균형이다. 그렇지만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 주의해 주시고, 그래서 결국 그 이유가 뭐냐면 우월 전략이라는 건 항상 최적의 대응이에요. 우월 전략이라는 건 항상 최적의 대응. 근데 내시 균형은 주어진 상대방의 전략에 대한 최적 대응이란 말이에요. 주어진 상대방의 전략에 대한 최적 대응. 그렇게 본다면 당연히 우월 전략 균형은 당연히 뭐예요? 내시 균형이죠. 그렇지만 내시 균형이 우월 전략 균형인 것은 아니다 하는 거죠. 역은 꼭 성립하는 게 아니다. 물론 내시 균형이 우월 전략 균형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게임의 가장 기초적인 내용인데 이렇게 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블루 게임은 이렇고, 자, 그린 게임은 어때요? 이렇죠. 가지고 결국 둘 다 4억을 선택하는 거, 20만 원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가장 좋은 전략이다 하는 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월 전략 균형, 4억. 이게 우월 전략 균형입니다. 책에 보면 이제 읽을 거리 해가지고 현실과 경제학이 좀 나와 있습니다. 한 페이지에 걸쳐가지고 길게 나와 있죠.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차근차근. 그래서 경매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옥션이라고 하는 경매. 경매하고 낙찰자의 저주. 낙찰받았는데 낙찰자에 대한 저주다. 낙찰받고 나서 망하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경매라고 하는 게 옥션, 뭐죠? 불완전한 정보화에서 전략적으로 물건을 사고 파는 거죠. 전략적으로. 자, 경매하는 건 뭐 뉴스나 이런 데서 많이 봤잖아. 뉴스도 그렇고 되게 영화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뭐 가장 최근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자, 이동통신 주파수를 갖다 경매에 붙입니다. 이동통신 주파수 얼마 낼 거냐.
가지고 이제 제일 대역이 좋은 걸 갖다가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업체에다 주는 거예요. SKT하고 KT하고 LGU 플러스하고 이런 것도 있고, 또 주로 미술품 갖고 경매 많이 하잖아요. 미술품. 그다음에 이제 석유 시추권 이런 거 다 대상이 됩니다. 경매 대상은. 뭐 경매 대상이 지금은 굉장히 많아요. 이런 거 아주 단순한 물건들도 이런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책에 읽을 거리 보시게 되면 그러니까 공개 경쟁 방식하고 입찰 형식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가지고 이제 공개 경쟁 방식에도 영국식 경매하고 네덜란드식 경매가 있습니다. 영국식 경매는 점점 가격을 올려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가장 높은 가격을 부르는 사람이 낙찰되는 것이고, 네덜란드식은 점차 가격이 내려가는 방식으로 해갖고 경매를 진행합니다. 입찰 방식은 뭐예요? 다른 사람이 모르게 가격을 정해내는 거 아니에요. 가락 농수산물 시장에서 입찰 방식이죠. 가지고 이제 뭐 옥셔니어가 뭐라고 막 떠들 못 알아들어. 우리는 지들끼리만 사용하는 그들만의 언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뭐예요? 손바닥으로 가리고서 손가락으로 얼마 표시하는 거예요. 지금은 다 전자 입찰입니다. 전자 입찰 방식으로 해가지고 전자 경매하지만 예전엔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경우 이제 최고 가격을 정한 사람이 낙찰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 높은 가격을 써낸 사람이 낙찰되는 것이 또 제2가격 입찰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 방식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낙찰자의 저주라는 게 있어요. 위너스 커스. 낙찰자의 저주. 내가 입찰해가지고 입찰을 받았는데 결국 불완전 정보 때문에 뭐예요? 결국 손해를 입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 있습니다. 자, 기업의 인수합병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게 있어요. 인수합병 해가지고 치열한 경쟁을 벌여가지고 내가 이겨서 그 기업을 인수합병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예요? 속빈 강정이다. 오히려 그 새로 인수한 기업 때문에 모기업도 망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흔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낙찰자의 저주라고 하는 거죠. 낙찰 안 받았으면 원래 있던 기업은 살렸는데 낙찰 받아가지고 인수합병하는 바람에 뭐예요? 다 망한 거예요. 그래서 이따 흔히 위너스 커스라고 해서 많이 볼 수 있는 겁니다. 과거 50년대 미국의 석유회사 예가 나왔는데 역시 이런 것들 낙찰자의 저주에 대한 예로 하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책에 설명 나와 있으니까 어떤 사례인지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높은 가격을 써낸 거죠. 실제 가치 이상의 가격으로 입찰을 따낸 거예요. 그 실제 알맹이가 그만큼 없는 거죠. 손해보는 겁니다. 승자의 저주 또 낙찰자의 저주 해가지고 흔히 쓰는 얘기 하나입니다. 자, 이제 용의자의 딜레마라고 하는 유명한 사례가 있습니다. 게임 이론의 가장 기초가 되는 유명한 사례가 용의자의 딜레마예요. 자, 용의자의 딜레마가 원래는 영어로 프리즈너스 딜레마. 자, 프리즈너가 뭐예요? 죄수 아닙니까? 죄수. 그래서 원래 죄수의 딜레마라고 했던 것이고 지금도 죄수의 딜레마라고 많이 나와요. 근데 지금 뭐냐면 상황이, 자, 두 사람이 같이 공범인데 범죄를 저지르다가 체포가 됐습니다. 범죄를 저지르다가 체포가 됐는데 그 이전에 있었던 더 큰 사건이 있었는데 분명히 그 사건도 걔들이 벌인 것이다. 이거죠. 가지고 이제 둘을 수사하는 겁니다. 지금 검찰이 수사하면서 신문하는 거예요. 신문하는 거다. 그럼 얘들은 아직 기소도 안 된 거예요. 검찰에 의해서 기소가 아직 안 된 겁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프리즈너, 죄수는 뭐예요? 죄수는 구치소도 아니고 형이 확정돼 가지고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사람이 죄수 아니에요. 프리즈너. 근데 지금 여기서 들고 있는 사례에 따르면 두 사람은 죄수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원래 법에 나와 있잖아요.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뭐다? 무죄다. 무죄인 사람을 지금 현재 신문하고 있는 건데 무죄인 사람을 왜 죄수라고 하느냐 이거죠. 인권 유린이다. 그래가지고 언제부턴가 국내 교과서에서 죄수라는 말 대신에 용의자로 바뀐 겁니다. 같은 거예요. 용의자의 딜레마, 죄수의 딜레마. 앞에서 봤던 그 상황과 같은 상황이에요. 만약에 이제 두 사람을 분리신문하는 거예요. 두 사람한테 분리신문해가지고 만약에 제가 부인하는데 네가 자백을 한다. 제가 부인하는데 네가 자백을 하면 너는 바로 풀어주겠다. 근데 지금 이제 범죄를 저지르다가 걸린 거니까 바로 풀어줄 수는 없고 넌 6개월만 살게 해주겠다. 그 대신 쟤는 10년 살 거다. 이거죠.
근데 그 분리신문 당하는 상대방한테도 똑같은 제안하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둘 다. 만약에 둘을 진짜 완벽하게 서로 믿고 쟤는 분명히 자백 안 할 것이다. 둘 다 자백 안 하면 무죄죠. 둘 다 자백 안 하면 6개월만 살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둘 다 자백했다. 둘 다 자백하면 형이 꽤 깁니다. 둘 다 자백하면 근데 5년 5년 이거예요. 둘 다 자백하면 5년 5년. 만약에 내가 자백을 했는데 제가 자백을 안 했다. 그러면 쟤는 10년 나는 6개월. 어떻게 할까요? 결국 둘 다 자백하겠죠. 둘 다 자백해가지고 결과는 뭐예요? 둘 다 10년씩 살고 나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균형이에요. 여기서 용의자의 딜레마 게임에서 균형. 여기서도 좀 전에 봤던 그 예 그대로 하는 겁니다. 만약에 둘 다 30만 원을 선택한다면 최고의 이득이죠. 둘 다. 이럴 때 협조적 균형이나 마찬가지죠. 둘 다 합의해가지고 암묵적으로 합의한 거예요. 합의해가지고 우리 30만 원씩으로 하면 이득이 제일 많으니까 그렇게 하자.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협조가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결과는 어떻게 된 거예요? 서로 다 둘 다 20만 원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보다 더 낮은 이익. 자, 4억 원씩 이익 보는 거예요. 4억 원씩. 4. 좀 전에 나왔었죠. 이건 비협조적 균형이죠, 이게. 만약에 둘 다 협조만 이루어진다면 분명히 뭐예요? 둘 다 30만 원을 했을 거예요. 그래갖고 8억 원씩의 이익을 선택했겠죠. 그렇지만 협조가 안 되고 비협조적인 균형에서는 둘 다 20만 원을 선택해가지고 더 낮은 이익을 얻는 거죠. 그래서 결국 각자 이익을 극대화하는 선택, 각자 이익을 극대화하는 선택, 상대방이 30만 원을 정하든 20만 원을 정하든 각자 이익을 극대화하는 선택은 결국 뭐예요? 20만 원의 가격을 받는 거죠. 20만 원의 가격을 받는 것이고 이게 우월 전략입니다. 우월 전략. 그래서 이런 경우 결과적으로 모두에게 파레토 비효율적이죠. 왜? 8억 원씩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걸 못 얻은 거 아니에요. 협조적 균형이라면 8억 원씩의 이득을 얻을 수 있었던 건데 못 얻는 거니까 당연히 뭐예요? 모두에게 파레토 비효율적 자원 배분을 가져오는 거죠. 가지고 이런 상황을 대표적으로 설명하는 게 용의자의 딜레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봤던 플레이어 2를 갖다가 용의자 1, 2로 바꾸고 자 30만 원 전략은 뭐냐? 자 범죄 사실을 부인하는 전략이에요. 20만 원 전략은 범죄 사실을 자백하는 전략이죠. 이거 바꾸면 또 똑같은 구조입니다. 그래서 원래 죄수의 딜레마라고 하는 게 게임 이론을 처음 공부할 때 제시하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거부터 이제 실마리 풀어가면서 게임 이론이 좀 더 복잡한 이론까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카르텔의 불안정성을 얘기했었죠. 협조적 균형이라고 해서 얘기했는데 만약에 둘이 모두 고가의 전략을 택한다. 이건 담합 아니에요. 협조적 균형이죠. 협조적 균형해가지고 담합이죠. 근데 만약에 둘 다 고가의 전략을 택하기로 담합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한 기업이 자기 혼자만 가격을 슬쩍 낮추는 거예요. 자기 혼자 가격을 20만 원을 낮추면은 나는 10억 원을 번단 말이에요. 쟤는 1억 원이지만 자신의 이익을 늘릴 유인이 있죠. 제가 30만 원 계속 받는데 내가 20만 원 받으면 나는 10억 원 번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나 혼자 가격을 내릴 유인이 인센티브가 항상 있다는 얘기예요. 인센티브가 있다. 근데 이걸 나만 알고 있나요? 상대방도 알고 있잖아요. 그럼 이걸 알고 있는 상대방도 역시 똑같이 뭐예요? 20만 원을 선택한다. 그럼 둘 다 카르텔 합의를 협정을 위반한 거 아니에요. 위반했다. 그럼 이럴 때 카르텔은 어떻게 되나요? 붕괴가 되는 거죠.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게. 결국 서로 카르텔 협정을 갖다가 위반함으로써 카르텔은 붕괴하게 되는 거죠. 이게 만약에 진짜 중앙기구가 있어가지고 철저하게 감시하고 위반 시에 데미지를 크게 준다. 이러면은 붕괴가 안 되겠지만 그러나 그런 게 없는 경우 있죠. 치밀한 감시와 위반 시 즉각적인 제재가 완벽하지 않을 때 치밀한 감시 또 위반했을 때 즉각적인 제재가 완벽하지 않은 경우에는 담합의 붕괴 가능성은 매우 크다. 당연하죠. 담합의 붕괴 가능성은 매우 큰 것이다.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담합 사실을 자진 신고한 경우 감면해주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자백하는 기업은 과징금 면제, 두 번째
두 번째 자백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과징금의 50% 면제. 세 번째 이후부터는 100% 과징금 다 부과한다. 이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담합에 함께 참여한 기업들은 뭐예요? 용의자의 딜레마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럴 때 어떻게 될까요? 다 자백하겠죠, 결국. 자백하는 게 우월 전략이에요. 자백을 하게 되면 과징금을 면제받거나 깎을 수 있으니까 당연히 자백하는 게 뭐예요? 기업의 입장에서, 모든 기업의 입장에서 이게 바로 우월 전략입니다. 도미넌트 스트레티지죠. 앞다투어 자진 신고하겠죠. 이런 정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뭔가 공정거래위원회가 냄새 맡고 조사 들어간다. 그거 미리 알려줘 봐요, 진짜.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각 기업이나 이런 경우에도 뭐요? 뭔가 공정거래위원회나 이런 데 끈앞풀을 넣어놔야 돼요. 끈앞풀. 아니 평소에 대접을 잘해가지고 이제 뭐요? 그런 아주 귀한 정보 제공받을 수 있게. 가지고 공정위가 냄새 맡았다 싶으면 아 뜨거. 제일 먼저 불어야죠. 그래서 과거에도 이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뭐 지금은 뭐 많이 대기업들은 많이 없어진 편이에요. 그렇지만 여전히 뭐 걸리는 거 보면 여전히 대기업도 껴 있습니다. 과거에 삼성전자, LG전자가 세탁기, TV, 노트북 담합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도.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 들어가게 되면 그동안 그 유명한 담합 사실 적발한 것들 꽤 있어요. 현실에서 담합이 끊임없이 이루어집니다. 그런 처벌도 있고 한데도 불구하고 담합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또 그 담합이 장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유지가 돼요. 담합이 장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현상이 있다. 왜냐하면 실제로 과점기업들이 장기간 동태적으로 다이나믹하게 여러 기간에 걸쳐서 시간 변수까지 고려해가지고 여러 기간에 걸쳐서 행동할 때 이럴 때 동태라고 하는 겁니다. 다이내믹하다. 그래서 과점 기업들이 장기간 동태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기업 활동을 한다는 거죠. 자, 장기간 동태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기업 활동을 한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이거 반복 게임 이론이라고 그래요. 반복 게임. 한 번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반복 게임 이론. 그래서 당연히 단기적으로 카르텔 협정을 맺었잖아요. 카르텔 협정을 위반해가지고 나 혼자 위반해가지고 내가 얻는 이익이 있단 말이에요. 얼마였어요? 난 10억을 얻는 거죠. 근데 이제 내가 위반해가지고 난 10억을 얻고 경쟁기업은 1억을 얻는 거란 말이에요. 앞에서 봤던 예에서. 근데 장기적으로 처벌을 받음으로써 얻는 손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죠? 만약에 둘 다 20만 원으로 하게 되면 4억 원. 4지요 4. 근데 이게 장기간 이루어진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거보다 위반해가지고 얻는 이익이 작잖아요. 이렇다면 위반해야 안 해요? 안 하죠. 처벌을 받음으로써 얻는 손실보다 협정을 위반해서 얻는 이익이 작다. 그러면 뭐요? 협정을 위반해야 안 해요? 안 하겠죠. 이런 상황이라면 카르텔은 유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반복 게임이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 게임이 무한할 때 카르텔이 계속 유지가 됩니다. 이럴 때 카르텔 유지가 가능하다는 거죠. 여기서 담합이라고 할 때는 경영자들이 나름대로 신호를 통해서 협조하는 암묵적 담합이나 마찬가지죠. 그렇잖아요. 두 게임이 회사가 나 30만 원 받을 거다, 20만 원 받을 거다. 어떻게 해야 알릴까요? 뭔가 미리 신호를 보내야죠. 광고하면서 난 이제 계속 30만 원에 팔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그거죠. 되게 광고를 많이 해요. 그런데 상대 기업이 제공하는 최저 가격과 같은 가격에 게임기를 팔겠다는 광고를 합니다. 그러면 저 회사가 만약에 가격을 10만 원 받으면 나도 10만 원 받을 거다. 아니면 20만 원 받으면 20만 원 받을 거다. 이런 식이죠. 그래서 같은 가격으로 게임기를 판매하겠다는 광고를 갖다가 하는 것이 일종의 신호란 말이에요. 이게 신호.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 고가 전략. 이럴 때 둘 다 30만 원 받을 수 있어요. 고가 전략으로의 협조를 가져오는 일종의 강제장치 내지는 압력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이제 경쟁 기업과 같은 가격에 판매를 한다. 경쟁 가격과 같은 가격에 판매하게 되면 결국 장기적으로 가격을 올리는 거 아니에요. 가격을 올리기 때문에 소비자에게는 뭡니까? 손해를 끼치게 됩니다. 손해를 끼치게 되고 또 수요의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이런 경우에도 장기적으로 담합이 다시 부활합니다. 다시 등장한다. 그 책에 나와 있는 설명 조금 더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시간이 또 상당히 오버돼 가지고 그런데
책에 나와 있는 설명 차근차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게임 이론의 초보적인 내용들을 갖다 공부하셔야 나중에 이거보다 약간 수준 높은 게임 이론 공부할 때 적어도 미시경제학에 나오는 게임 공부할 때 훨씬 더 수월해요. 기초 없이 처음부터 덤벼들면 어렵습니다. 조금이라도 나왔으니까 게임 이론에 대해서 잘 확인하시고요. 오프라인 수업할 때는 이런 것들 못합니다. 시간이 안 돼서. 근데 지금 온라인 수업이라 약간 이제 숨통이 튀어가지고 하는 것이지 오프라인 수업할 때는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또 칼같이 수업 시간 끝났는데 몇 마디 더 한다. 째려보다 다 나가잖아요. 그냥 일어서서 다 나갑니다. 시간 오버됐는데 왜 안 끝나냐고. 그래서 그나마 지금은 이제 온라인이라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게임 이론 해가지고 그 기초적인 내용들 책에 나와 있는 정도만이라도 일단 확실하게 이해하고 지나가시면 훨씬 더 수월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과점 시장의 비효율성인데 당연히 과점 시장도 가격 경쟁도 하지만 비가격 경쟁이 보편적이죠. 그리고 TV에서 광고하는 거 보세요. CF. TV에 광고한다. 진짜 요란한 광고. 엄청나게 많은 비용 들여서 광고 만들어 가지고 하잖아요. 광고하는 회사, 독점 회사 있나요? 독점 기업 있나요? 독점적 경쟁 기업 있나요? 완전 경쟁 시장의 기업 있나요? 없죠. 다 누구예요? 과점 시장의 기업 아닙니까? 전자제품들, 전자제품 삼성전자, LG전자, 스마트폰 광고도 삼성, LG. 자, 승용차 다 과점이에요. 그 과점에서 주로 하는 게 뭐냐? 가격 경쟁보다 비가격 경쟁이 보편적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런 거 엄청난 광고하다 보면 광고비, 선전비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그 기업이 다 비용으로 부담하겠습니까? 아니죠. 가격에 전가가 되는 거죠.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가 되는 겁니다. 그것도 일종의 자원의 낭비예요. 소비자 부담을 크게 한다? 자원의 낭비입니다. 그래서 과점 시장에서는 가격 경쟁보다는 오히려 비가격 경쟁이 보편적이다 하는 거. 그리고 이런 그 비가격 경쟁에 들어가는 비용은 소비자에게 넘겨진다. 자, 조업률인데 당연히 어떨까요? 이것도 완전 경쟁보다는 적게 만들겠죠. 과점 시장도 완전 경쟁에 비하면 생산량은 적고 가격은 높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결국 데드웨이 로스가 존재할 것이고 데드웨이 로스가 존재해가지고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을 초래합니다. 자, 초과 생산 능력이 존재한다는 거 당연합니다. 독점적 경쟁도 그랬죠. 초과 생산 능력이 존재한다. 초과 생산 능력이 존재한다는 게 결국 뭐예요? 데드웨이 로스가 있다는 것이고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을 가져온다. 자, 기업의 이윤은 어떻게 될까요? 독점보다는 아무래도 적겠죠. 독점보다는 이윤이 적겠죠. 또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뭐 진입 장벽을 높게 하기 위해서 가격을 낮게 설정하는 경우도 있고, 또 경쟁 기업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자의적으로 가격이나 생산량을 정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윤은 자연히 독점의 경우보다 작아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 소비자한테는 당연히 불리하겠죠. 완전 경쟁보다 가격은 높으니까 소비자에게는 당연히 불리합니다. 그렇지만 또 특히 이제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는 산업 이런 경우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는 산업에서는 과점이 흔히 나타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가장 많이 존재하는 시장이 독점적 경쟁과 과점이에요. 그래서 각 기업들의 행동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론적으로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봅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8장 이후 들어가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